6월 13일 날 기말고사를 보고 끝냅시다. 6월 13일 날, 6월 11일은 수강을 하고 13일 날 기말고사 보고 끝냅시다. 정시 수업은 아마 6월 4일까지일 것 같아요. 네? 6월 6일 날 수련을 쉬니까 6월 13일 날 시험을 봅시다. 시험범위는 이제 시험부터 하시면 되죠. 항목제도보고서나 유토피아 설정에서의 주요 항목들은 다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내용 포함도에 달리니까 계산하는 문제는 아니고 유토피아 설정이나 이런 생략 가능한 것들이 이런 것들 한번 더 해주시고 항목제도보고서 내용에서 어떻게 가능할지 Q&A 있었었죠? 항목제도보고서에서는 뒤에 이제 Q&A 하는 부분들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미생물 분석하는 것들 이게 아마 주가 될 거예요. 생각 분석이나 이런 것들 중앙사 범위하고 비슷하게 이제 주관식하고 그다음에 객관식, OX 이렇게 단답형 해가지고 잠시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레포트가 퍼센트가 있으니까 레포트 제출해 주시고 여기까지 통계도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통계는 통계라고 하는 자체를 굉장히 영역이 넓어요. 이거를 사회과학에서 쓸 거냐 아니면 이공계에서 쓸 거냐 이공계에서 쓰더라도 의학계열에서 쓸 거냐 아니면 생물에서 쓸 거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집니다. 주로 지금 제가 논문들을 한 편씩 보여드리는데 논문에서는 꼭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통계 처리가 있어요. 성질관리인데 왜 논문을 얘기를 하냐 하는데 성질관리사들도 앞으로는 논문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될 수가 있어요. 보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통계 처리를 하는 경우까지 있으면 굉장히 그 기업에서는 수학진지일 거야. 왜냐면 어떤 제품을 개발했고 우리가 통계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라든지 통계조사를 했는데 얘가 정말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어떤 선호도 조사가 가능하다라든지 정말 차이가 있다라든지 이런 거를 비교 분석해낼 수 있는 인재면은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이겠지. 근데 거기까지 되면 더 좋은데 주로 이제 통계 처리는 이제 식품공학과에서는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꼭 식품공학과만 여기 나왔다고 해서 이 전공을 가지는 않아요. 다른 전공으로도 또 가기도 하죠. 근데 어찌됐든 전공을 더 해서 자기 가방끈을 조금 더 늘리려고 하시는 분들은 통계를 빼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조금 맞춰주려고 하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기말고사에도 나오니까 아주 복잡하게 통계 처리를 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해석하는 문제로 갈 거예요. 어떤 목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한번 봅시다. 제가 지금 구성하려고 하는 통계는 지금도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통계는 지금 일단은 통계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통계가 기초죠. 근데 기초도 뒤에 있는 이제 상관이나 회계나 이쪽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다를 수는 없으니 워낙 범위가 넓어서 두 번째는 이제 기술 통계, 세 번째는 이제 T검정이라고 하는 거. 주로 이제 T검정 언제 하고 어떻게 쓰는지. 그다음에 이제 이 과정 세 개가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서 상관, 회계, 분산 세 개 같이 갈 거고요. 그 다음은 조금 더 시간이 있다 그러면 요인과 주정부 분석까지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6월 4일까지 못 끝내겠다 그러면 그 전에 끝나질 수도 있어요. 요인 분석까지만. 요인 분석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주성분이나 요인 분석까지 살짝 갔으면 좋겠어요. 봅시다. 이제 공유될 수 있는 만큼만 해가지고 올려가지고요. 수업할 때는 조금씩 자료가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일단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확률 통계 해가지고 문과든 이과든 확률 통계까지는 배우고 오죠. 그죠? 기하백표 이쪽은 아니지만 확률 통계까지는 고등학교 때 배우고 오는 걸로 알고 있어. 물론 이제 고등학교인데 이거는 대학교 4학년 교재이기 때문에 다 까먹었다고 가정을 하고 용어를 한번 좀 보자. 자, 일단 모집단, 이게 엄마 집단이지 뭐라고 러빙 모자를 쓰니까 큰 집단이야. 모집단이고 관심을 가지는 대상 전체.
예를 들어서 식품공학과 대한민국의 식품공학과 그럼 전체 모집단이 되는 거고 네, 여러분들은 전북대학교의 식품공학과 뭐 품질관리론을 받는 일부 학생이니까 여러분들에 해당이 되는 거는 표본이겠죠. 전체 대상이냐 표본이냐 이 차이겠습니다. 모집단은 관심을 가지는 대상 전체. 그 다음에 표본은 모집단에 속하긴 하지만 그 중에 일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일부를 표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통계에서는 기술 통계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기술 통계. 자, 기술 통계는 주어진 방대한 자료를 표 또는 그래프 또는 간단한 수치로 전반적인 내용을 쉽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요약한 이런 내용을 기술 통계라고 합니다. 기술 통계. 그 다음에 추측 통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관심 대상인 집단 전체, 즉 모집단의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워서 그중 일부만을 선택한 후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추측하는 내용을 다룬 통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론조사 같은 경우가 있죠. 선거조사에 여론조사 같은 경우 전체를 다 대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만을 랜덤 추출해가지고 어쩔 것이다, 이번에는 누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측 통계하는 것들. 그 다음에 통계량이라는 말이 있어요. 통계량은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 뒤에서 통계량이 어떤 값들이 있는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표값. 대표값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평균 같은 것들이 어떤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들, 대표값이라고 하죠. 관심을 가지는 집단 전체를 대표하는가. 예를 들어서 산술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산술평균은 뭐죠? 알고 있는 대로 자료의 모든 값을 더해서 그 개수로 n수로 나누는 거죠. 그죠? 이제 전체 n수에 대한 평균값을 산술평균 더해서 나온 거. 이외에도 뭐 기하평균, 조합평균 등이 있는데 그건 생략합시다. 우리가 다뤄야 하는 기하나 조합까지도 안 가요. 그냥 산술평균 어쩌는가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앙값. 가운데 있는 값을 얘기합니다. 중앙값. 자, 가운데도 가운데인데 지금 여기에서 이게 31명이에요. 지금 품질관리론을 듣는 학생이. 자, 30명일 때하고 31명일 때하고 중앙값. 31명일 때 중앙값. 몇 명이 몇 번일게요? 자, 1번부터 31번까지 쭉 나열한 다음에 가장 가운데 있는 값. 번호는 몇 번? 16번이겠죠? 그죠? 32명이니까 나눠서 중앙값. 그 다음에 30명일 경우에 중앙값. 사람을 찢을 수는 없으니까 30명이니까 30번하고 31번 2분의 n하고 n 플러스 1번째 하고 입니다. 중앙값. 최빈값은 가장 빈도수가 높게 나타나는 값, 제일 많이 나오는 값, 최빈값. 이런 용어들이 이제 대표값에 해당이 돼요. 이때 보면은 100명의 표본 조사, 표본이라는 얘기 하겠죠. 여론조사에서 랜덤 추출해서 나오는 대표할 수 있는 대표는 아니지만 랜덤 추출한 대상들. 표본 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몸무게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 우리나라 성인 전체 남성이 모집단이 되겠지. 전체 인구수가 아니라 남성이 성인 남성이 모집단이 돼. 여기는 전국 모든 남성이라고 했는데 성인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으니까 성인까지 가야 됩니다. 자, 전국에서 뽑힌 100명 그 성인 남성 중에서 일부 100명만 뽑았을 때 이거를 표본이라고 합니다. 이 표본을 두 가지로 나눌 건데, 자, 기술 통계값하고 추측 통계값하고 나눌 거예요. 자, 기술 통계라고 하는 거는 표나 그래프나 수치 해가지고 주로 평균 갖고 하는 것들이 주로 들어갈 거고, 추측 통계는 모집단의 추측. 이 기술 통계 값을 가지고 모집단은 아마 어쩔 것이다 라고 해서 위에 있는 기술 통계를 데이터로 해가지고 아래 값을 추측하는 거를 추측 통계라고 합니다. 자, 요런 용어들이 있다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자료의 형태. 우리가 자료를 뭐라고 할 거냐면
변수라고 얘기할 거야. 니들 독립변수, 종속변수는 들어보셨지? x값, y값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자료라고 하는 거는 독립변수 또는 종속변수가 될 수 있는 일종의 데이터들을 자료라고 합니다. 이 자료에는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로 나뉩니다. 질적 자료라고 하는 것은 그 특성이 주로 똑똑똑 끊어져 있다라고 해서 이산형 자료라고 하고, 양적 수치적 자료는 대부분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양적 수치로 나타나는 양적 자료는 연속형 자료로 구분됩니다. 이걸 조금 더 엄밀하게 나누면 이산형이 꼭 질적인 건 아니고 양적 자료가 연속형인 건 아니지만 질적 자료는 대부분 다 이산형에 속하고 양적 자료는 대부분 연속형 자료에 속한다라는 얘기야. 이꼬르 관계는 아니야. 그래서 범주가 그렇게 들어가 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아래 한번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자, 데이터의 측정 척도라고 되어 있는 얘기가 있는데, 척도라고 하는 말이나 여기서 자료라고 하는 말이나 같아요. 자료, 척도, 변수 뭐 다 같은 말로 쓸 건데, 혼용해서 여러 자료를 따다 보니까 이렇게 좀 여러 개 나왔어. 자, 질적 자료, 이산형 자료, 범주형 자료로 표현된다. 범주, 어떤 범위가 있는 범주형 자료로 포함되며 주로 정수로 표현하거나 양적 크기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양적 크기는 아니고 정수로 표현하는, 똑똑 끊어졌으니까 정수 표현되는 거. 그 다음에 순위 자료, 순위 자료 등수를 예를 들어서 상대적 의미만 알 수 있지 비율적인 관계는 알 수 없다. 1등부터 예를 들어서 1등부터 30등까지 있어.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1등은 몇 퍼센트 뭐 이렇게 오진 않지. 네? 1등은 당연히 1%이고 30등은 당연히 똑같겠죠? 그 비율을 알 수는 없다. 명목 자료 또는 명목 척도라고 하는 거는 주로 성별, 여자냐 남자냐, 그 다음에 지역, 얘네들을 예를 들 수 있으며 숫자는 양적 크기와 관계가 없다. 자, 갑자기 성별, 지역 얘기해 놓고 왜 숫자라고 얘기할 거냐면요. 이 질적 자료라고 하는 거는 수치로 바꿔야지 데이터 처리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번을 남자라고 하고 2번을 여자라고 하자. 그러면 데이터에서는 1번 쭉 남자를 쭉 1번으로 표기할 거고 2번을 쭉 여자로 표기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명목 자료라고 하는 얘네들은 꼭 숫자로 수치화한 자료로 바꿔줘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숫자는 양적 크기와는 관계없다라는 말, 그걸 표현하기 위해 쓴 거야 그냥. 자, 양적 자료, 연속형 자료는 수치 자료, 우리가 숫자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이 되는데 주로 우리 실험값들, 어떤 뭐 데이터를 냈을 때 몇 개냐, 온도가 몇 도냐, 아니면 산가를 측정했는데 몇이 나왔더냐, 이런 것들 수치 자료 또는 양적 자료로 표현되는 자료를 양적 자료라고 합니다. 구간 자료라고 되어 있는 건 다른 책에는 근간 자료라고 돼. 근간이라고 하는 거는 같을 진짜야. 이게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뭐 온도에 예를 들어서 1도부터 100도까지 되어져 있어도 얘는 1도씩 올라가서 100인 거죠. 100칸이 있을 때. 그죠? 똑같은 근간 가격으로 가지고 있는 거를 구간 자료. 그다음에 이거는 주로 차이를 계산하거나 간격이 일정한. 간격만 일정할 뿐이지 이거에 대해서 비율은 의미가 없는 변수를 구간 자료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비율 자료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질의 성분의 함량을 측정했더니 어떤 거에는 30%가 들어가 있고 어떤 거에는 50%가 들어가 있더라. 이렇게 비율로 표현할 수 있는 자료를 갖다가 비율 자료라고 해요. 다르죠? 네, 그걸 좀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넣어봤어요. 자, 데이터의 측정 척도는 범주형 변수, 범주형이 질적 변수다 그랬어. 그 다음에 연속형 변수는 양적 변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구분 한번 해보시게요. 자, 명목 척도, 명목이니까 이름을 불러주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성별, 이름, 뭐 악기의 이름이거나 뭐 번호거나 지역이거나 전라도, 경상도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원칙적으로는 숫자로 나타낼 수가 없지. 그지? 네. 뭐 이름이나 이런 것들 숫자로 남자를 1번으로 하고 여자를 2번으로 한다는 거는 뒤에 데이터 처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 네, 명목 척도의 경우는 처음에 제기할 때는 숫자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서열 척도, 교육 정도,
서열척도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제 대학교까지 나왔느냐, 고등학교까지 나왔느냐, 중학교까지 나왔느냐 여러 가지 뭐 어려도 학력 과정들을 좀 입력하게 돼 있죠. 교육정도, 그 다음에 선호도 순위, 어떤 거를 뭐 예를 들어서 받는 평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밖에 나가면 뭐 축제 때 뭐 이렇게 분석하는 거 있죠. 좋아하는 거에 스티커 붙여주세요. 뭐 이러잖아요. 1번, 2번 해놓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선호도 순위, 그 다음에 학점 A부터 뭐 C까지 B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학점, 서열 척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분간 척도 또는 구간 척도라고 하는 거는 온도나 IQ나 시각이나 만족도. 자, 만족도를 조사할 때 어떻게 했냐면 1점부터 5점까지 해가지고 보통이나 그러면 3점, 예? 그 다음에 뭐 좀 좋다 그러면은 보통에는 좋다 그러면 4점, 매우 좋다 그러면 5점 이렇게 나누죠. 예, 그런 식으로 나누는 것 없이 만족도가 일정한 간격으로 1, 2, 3, 4, 5라고 하는 일정한 간격으로 되어져 있을 때 이걸 분간 척도 또는 구간 척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비율 척도는 실험감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어떤 변수를 줬을 때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는 거. 다이어트 보조제를 써가지고 몸무게가 뭐 줄었다든지 지방 함량이 내가 내장 지방이 줄었다든지 이렇게 몸무게나 키나 뭐 생체 BMI가 좀 줄었다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비율 척도에 해당됩니다. 척도 구분하시겠죠? 네 가지. 다음 중 비율 척도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객관식이나 이런 걸로 준비할 수 있으니까 한번 구분 한번 해보세요. 네, 간단하게 나타낸 거니까. 여기까지 이제 기본 지식들이라서 조금 지루할 수 있어. 실제로 이제 내가 여기다가 뭘 깔아놨냐면 SPSS를 깔아놨어요. SPSS를 하고 싶은 분들은 나한테 따로 얘기하세요. 다운해 줄 테니까 USB만 가져오면은 저장을 해줄 수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학교 통계학과에서 배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안 걸려. 근데 오래된 버전이야. SPS가 지금 22버전까지가 이렇게 나가 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그냥 무료로 그냥 학생들 위해서 하는 것들은 12버전이에요. 한글 버전이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보다는 사용하는 게 굉장히 도구들이 좀 적긴 해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논문 쓰는 데는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 이걸 씁니다. 참고문헌에는 꼭 SPSS 버전을 써야 돼요. 내가 12버전을 가지고 썼느냐 아니면 20버전을 썼느냐라고 하는데 20버전이나 21버전 이 버전들은 유료가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비싸요. 근데 자기 그걸로 분석했다고 솔직하게 그렇게 쓰잖아? 그럼 이제 날라와 돈 내라.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한적으로 사용할 거면 오픈 소스로 되어져 있는 거에서 쓰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그래서 할 수는 있으니까 USB 가져오시면 담아드릴게요. 자, 자료에 표현해가지고 이제 분석 공부. 앞에서 얘기한 통계량부터 봅시다. 지금 이 자료는 응용통계학과 쪽에서 그 계절학기마다 통계학 강의를 해요. 유료 강의긴 한데 SPSS도 하고 R 통계도 하고 요즘 모르겠다. 파이썬 가지고 하니까 아마 1, 2학년들 대상으로 해서 교양으로 해서 파이썬 강좌를 하는 것 같은데 뭐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통계 쪽이 아마 그쪽으로 좀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R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파이썬을 사용하는데 다행히도 실험치의 값을 처리하기에는 SPSS도 무방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통계량 일단 중심 위치라고 하는 거. X1부터 XN까지 쭉 나열했을 때 가장 가운데 중심 위치가 되는 값으로 자료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가장 먼저 고려되는 값입니다. 이거 순서대로 세웠을 경우에 가장 가운데 값이죠. 그다음에 다른 집단간의 특성을 비교할 때 사용한다. 이런 중심 위치를 잡는 값 중에 대표적인 게 평균. 평균을 영어로는 mean이라고 씁니다. mean. 다른 말로 주로 이게 논문이나 이런 데서 me라고 나와져 있는 경우는 평균의 줄임말이에요. 그냥 상용화된 거기 때문에 mean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해도 그냥 무방하게 쓰는 데니까 참고를 하십시다. 자, 평균은 mean으로 씁니다.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값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다. 자, 밑에 있는 식은 아마도 고등학교 때 하셨을 거예요. 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해서 x 1부터 n까지 쭉 더해가지고 n으로 나눈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산술 평균에 해당이 되죠. 그죠? 산술 평균. 그래서 표현을 하기를 x 바라고 붙여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다 짝대기 하나가 x 바죠. x 바에서 이렇게 물결표시 하면은 모평균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평균 x의 위에 갓을 씌우면서 x 바에 해당이 되는 거. 그다음에 중앙값,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디언 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앙값은 순서대로 짝 세우는데 이게 전체 값이 홀수개냐 짝수개냐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앙값 표시할 때 이렇게 물결 표시해놨네요. 중앙값은 순서대로 통계량에서 중간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대상 개수가 n개였을 경우에는 2분의 n 플러스 1번째다라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31명이야.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31명이야. 자, 31명을 2로 나눠. 그럼 얼마야? 31명을 2로 나누면 안 나눠 떨어지지. 그지? 그러니까 거기다 2를 더해. 짝수를 만들자는 얘기야. 자, n 플러스 1이니까. 자, 31명이다. 그러면 31명 더하기 1이니까 32명 나누기 2. 그죠? 32명 나누기 2니까 몇 번째다? 16번째다. 돼요? 31명에 있을 경우에는 16번째가 중앙값이 됩니다. 그 아래에 있는 경우는 n이 짝수였을 경우에 n이 짝수였을 경우에 그러면 30명이라고 해보자. 자, n이 30명이다. 그러면 중앙값은 몇 개가 되냐면 2개가 나타나야 된다. 짝수인 경우에는. 그래서 2분의 n이었으니까 30을 2로 나눠서 15번째하고 16번째하고가 중앙값이다. 따라가요? 바꿔야 돼요? 자, 여기 대상이 16명 있어요. 16명. 자, 16명 있으면 중앙값은 16명 있을 때 중앙값은 대답을 누군가 좀 해주라. 중앙값 16명은 짝수잖아. 그치? 광수씨가 해줄까? 자, 16명 있을 경우에 중앙값 그렇죠. 8번 9번이겠죠? 그죠? 다음에 17명이 있을 경우에 뒤에 세 번째인가요? 네. 9. 그죠? 네. 그래서 중앙값은 짝수인 경우에 2개 나오고 홀수인 경우에 하나 나온다. 네. 이거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통계량 다음에 이제 퍼짐 정도 이제 주로 퍼짐 정도라고 하는 건 데이터가 뭉쳐있느냐 아니면 일직선을 이루느냐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건데 퍼짐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삼포도라고 하는 걸 그릴 거예요. 주로 삼포도는 그래프로 나타낼 거고 자료들이 퍼져 있는 정도 볼 거고 많이 퍼져 있을수록 중심 위치 축도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즉 모여 있어야지만 어떤 대표값을 이 그룹의 대표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퍼져 있을수록 신뢰성이 떨어진다. 주로 이제 상관관계에서 많이 했을 텐데 그런 겁니다. 주로 A와 B의 집단 간의 특성을 비교할 때 상관관계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상관계수나 회귀 분석할 때 주로 많이 쓸 거예요. 집단 간의 특성. 그러니까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이 얼마만큼 몰집해 있느냐, 영향을 주느냐 이런 걸 할 때 주로 삼포도나 퍼짐 정도를 씁니다. 자, 이 중에서도 이 퍼짐 정도 중에서 예제가 되는 것이 사분일수가 있어요. 사분일. 특정 위치 간의 거리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분일수가 좀 헷갈리니까 자, 말은 사분일수니까 4개로 나눌 것 같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분일수는 미리 얘기하면 1과 3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사분일수의 범위 한번 볼게요. 밑에 살짝 그려왔는데 우리가 대단하고 전체의 범위는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뺀 것이 전체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사분일식 그릴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데이터를 해봤더니 가장 낮은 값이 1이었고 가장 높은 값이 100이었어. 그럼 범위는
범위는 99가 되겠죠? 범위는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게 범위. 자, 4분위수의 범위라고 하는 거는 4분위수의 범위에서는 3,4분위수 빼기 제1,4분위수라고 되어져 있어요. 3,4분위수, 1,4분위수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는데 자, 얘네들 최대값, 최소값을 해가지고 평균으로부터 그 자료들이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가를 측정하는 값으로 밑에 지금 나와져 있는데 자, 봅시다. 1,4분위 이게 Q1이고요. 가운데 값을 중앙값이라고 하고요. 3, 4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중앙값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대값하고 최소값하고를 빼서 레인지를 구해서 그걸로 반절 빡 가르는 값. 중앙값. 이 중앙값은 1,4분면과 1,4분위와 3, 4분면의 중앙값이 아니야. 그렇지? 이 중앙값은 최대값과 최소값의 중앙이에요. 자, 그 다음에 1,4분위, 3, 4분위 좀 때문에 그리는 거 할 거고요. 최소값이라는 걸 계산해보니까 1,4분위에서 1.5 곱하기 4분위 여기서 여기까지 1,4분위에서 3, 4분위 여기서 여기까지의 범위를 구해서 그 값에다 1.5를 곱해서 뺀 값이 최소값, 더한 값이 최대값으로 나누는 이런 관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직접 하진 않고요. 데이터 넣고 프로그램 돌리면 바로 그림이 그려져 나오니까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범위가 나뉜다는 정도만 알고 있자.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분산이에요. 베리언스라고 하는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배웠냐면 편차의 제곱합의 평균 이렇게 배웠어요. 편차는 어떻게 구하지? 편차는? 네? 변수 마이너스 평균이죠? 그러면 분산을 구하려면 일단 뭘 구해져 있어야 되냐면 평균을 알아야겠죠? 그죠? 여기까지 돼요? 자, 데이터를 쫙 모아놨더니 이걸 다 더해가지고 n개로 나눈 것이 평균이었어. 그렇지? 자, 그럼 평균이 예를 들어서 50이었어. 그러면 각각의 편차는 어떻게 되면 1 빼기 50, 뭐 2 빼기 50, 3 빼기 50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편차야. 그렇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편차들은 다 더했을 때는 얼마가 나오게? 편차의 합은 0이 나온다 이랬어. 그 편차의 합은 0이 나오기 때문에 편차의 평균을 구할 수가 없어. 그렇지? 그래서 잠깐 돌아가는 식으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분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편차는 각각의 변수값에서 평균을 뺀 것이 편차고 편차의 합은 0이 되기 때문에 편차의 합은 0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제곱을 해가지고 다 더할 거야. 그런 다음에 n으로 나누는 거. 여기는 조금 설명이 n개로 안 나누고요. n-1개로 나눴다 그래요. 보기에 따라 좀 다르게 있는데 n-1개를 우리가 자유도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유도는 대상이 예를 들어서 30명을 다 조사를 했어. 여기 31명이라고 했으니까 31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 자유도는 얼마야? 라고 하면은 무조건 거기서 1을 빼주는 게 자유도야. 돼요? 31명을 대상으로 했다. 자유도 얼마? 30이에요. 예? 돼지가 뭐야? 자기 뭐 저기들 데리고 소풍을 갔어. 자기 하나 빼놓고 세잖아. 그치? 그런 저기 있잖아. 동화처럼 동화가 무한가 이렇게 나오는 거에 보면 자기 자신 뺀다고 생각하셔서 자유도라고 하는 거는 전체 대상에서 1을 뺀 것이 자유도입니다. n-1개 또 나왔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는 아까 편차의 평균을 구하고 싶었는데 편차를 다 더하면 0이 나오니까 구할 수가 없다겠지. 네? 그래서 분산이라고 하는 걸 구하고 분산에다가 다시 제곱을 했으니까 분산을 루트를 씌운 것이 표준 편차였어요. 그죠? 분산이라는 용어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요. 표준 편차 용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분산과 표준 편차를 옛날에 막 구하는 것처럼 계산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중학교처럼 중학교 때는 막 이렇게 데이터 해가지고 막 수학 시간에 다 계산을 썼지. 다 더하고 막 해가지고 제곱해서 막 나누고 이런 일을 했는데 그거 안 한다고요? 근데 분산이 뭐고 표준 편차가 뭔지는 알아야지. 자,
그 다음에 표준 오차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표준 편차는 분산에 루트를 씌운 거 이렇게 되는 거면 표준 오차라고 하는 거는 표준 편차에다가 루트 n이에요. 루트 n으로 나눠준 거가 표준 오차예요. 자, s는 여기서 표준 편차였어요. s의 제곱은 분산이에요. 그 s를 루트 n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표준 오차입니다. 됐죠? 얘네들이 다 이렇게 이런 용어들이 나올 거니까 이런 차이들을 조금 알고 계셔야 뒤에를 알아듣겠지. 그 다음 아마 이거는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들어본 사람이 대부분일 거야. 외도하고 첨도입니다. 외도. 일본 외나라 할 때 외도야. 그러니까 외가 I가 되어 있으니까. 자, 외도하고 첨도를 얘기할 건데요.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서 나타내는 값으로 할 거예요. 자료의 형태를 나타내는 칩도입니다. 자, 외도의 그림을 제가 녹색 선으로 되어져 있는 경우하고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경우하고 두 개를 그림을 가져왔어요. 자, 두 개의 그림을 보니까 자, 한쪽으로 조금 치우쳐 있는 그림이죠. 똑같아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림이다. 자, 외도는 언제 하냐면 이 모양이 마치 종 모양처럼 종 모양처럼 반듯하게 이렇게 가운데 탁 대칭이 되게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규분포라고 하는 얘기를 배웠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뭐 수능 시험 봤을 때 표준화도 해보고 막 이런 걸 했었잖아. 표준화 점수 얘기하고 그런 것처럼 종 모양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 되게 딱 떨어지는 걸 정규분포라고 하는데, 자, 원래 데이터는 그렇게 안 돼 있지.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가능성이 높지. 뭐 큰 수의 법칙도 배우고 막 이러잖아. 외도하고 첨도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데이터의 값이 큰 수의 법칙 때문에 30개 이상은 돼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거 실험을 하다 보면은 30개까지 못해. 그러면 또 거기서 오차가 발생을 해. 근데 외도와 첨도의 경우에서 굳이 데이터를 집어넣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얘기한다면 얘는 큰 수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데이터는 30개 이상이 돼야 된다. 자, 그런데 왼쪽으로 치우쳐 있느냐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값을 갖다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 보시게요. 자, 외도는 이렇게 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봅시다. 자, 외도의 값을 구했더니 그 값이 0인 경우는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다. 시메트릭이라는 거 좌우 대칭이야. 딱 정확한 정규분포의 종 모양이야. 한쪽으로 치우친 게 없어. 그런데 이 외도의 값이 양수였을 경우에는 어디로 치우친대? 자, 외도가 양수였을 경우에는 위에 그림, 녹색 그림처럼 왼쪽으로 치우쳐. 왼쪽으로 치우치니까 뭐라고 하냐면 꼬리 부분이 오른쪽으로 길게 뻗어 있다 그래. 헷갈리면 안 돼. 자, 꼬리 부분이 오른쪽으로 길게 치우쳤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어디로 기울었다? 왼쪽으로 기울은 거야. 왼쪽으로 기울였을 때는 외도의 값이 양수였을 때 그래. 그죠? 자, 어떤 데이터 값을 쭉 그렸을 때 좀 낮은 값에서 얘가 높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음의 값인 경우에는 외도의 값이 음수였을 경우에는 어디로 치우쳐? 음수였을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음수일 경우 오른쪽으로 치우치니까 왼쪽 꼬리 부분이 길게 뻗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얘는 꼬리의 입장을 산 거고 그냥 보기에는 치우친 쪽으로 가시는 게 좋으니까. 자, 양수였을 때는 왼쪽, 음수였을 경우에는 오른쪽. 되시죠? 자, 그림 모양 이게 외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첨도 봅시다. 실제로 외도하고 첨도는요 숫자로 나올 거예요. 그림으로 나오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숫자로 나오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얘가 어디로 치우쳤는지 봐야 되니까 그래요. 자, 첨도의 경우에는 자료의 분포에서 꼬리 부분의 두터움과 꼬리 부분 두터움 이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빨간 선 있고 검정 선 있고 파란 선 있고 그러죠. 그죠? 자, 여기서 꼬리 부분이 두꺼운 게 어느 선이에요? 꼬리 부분이 두껍다라고 하는 표현. 두툼하다라는 거는
파란색이야, 빨간색이야? 네, 파란색이요? 그래요? 자, 꼬리 부분이 두터운가 중앙 부분의 뾰족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 중앙 부분이 뾰족한 경우는 이게 이렇게 뾰족하니까 얘가 들떠 있겠죠? 꼬리 부분이 두터우면서 첨도가 양수일 경우에는 뾰족해져. 다시 첨도의 값이 양수로 커지면은 뾰족해질 거야 점점. 그 다음에 첨도의 값이 0이면 얘도 마찬가지 종 모양으로 이렇게. 첨도의 값이 음수가 되면은 넓게 퍼져요. 계란을 탁 떠뜨렸더니 계란 노른자가 뽕긋 솟아있느냐 아니면 펑 퍼지느냐 보시면 돼. 뽕긋 솟아있는 게 첨도가 양수였을 경우고요. 첨도가 음수였을 경우는 펑 퍼지는 게 퍼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외도하고 첨도가 어디다 쓰이나 봅시다. 자, 그거 먼저 설명해 주려고 제가 이거는 이제 SPSS에서 이런 통계치를 할 거예요. 했는데 자 봅시다. 자, 기술 통계량으로 해서 기술 통계 해가지고 쭉쭉쭉 해가지고 했을 때 이 옵션이 어디에 있냐면 기술 통계라고 하는 값에 옵션이라고 하는 데를 클릭을 하게 되면 평균값과 뭐 표준화 편차, 최대값, 최소값, 분산, 범위 얘네들 다 구하게끔 되어 있어. 근데 여기서 이게 빨간 선 있죠, 이렇게. 자, 사후 분포 특성화 해가지고 첨도하고 외도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얘가 자동화 값으로 해서 계산이 될 거예요. 자, 그 계산된 값이 밑에가 표시되어 있는 건데, 자, 데이터가 판단 1부터 판단 8까지 데이터를 조사했더니 기술 통계량을 하면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가 자동으로 나와. 그지? 그 다음 아까 옵션에서 첨도하고 외도를 클릭을 해줬으니까 그 클릭을 해서 여기에 외도하고 첨도가 나와져 있어요. 그치?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부터야. 자, 외도하고 첨도 값이 쭉 있는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라는 거지. 그래서 어쩌라고. 자, 외도의 값을 쭉 보니까요. 외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에 따라서 통계적 의미가 많이 달라져. 네?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표본을 뽑았을 때 이 표본 값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다라는 거고,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잖아? 그럼 어떻게 돼? 얘는 그냥 헛짓거리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표본이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는 값이다. 우리가 나무를 보고 어떤 지역에 갔는데 그 나무를 보고 여기는 비자림이 있는 비자림 숲이다 아니면 여기 굴밭이다 이렇게 표현하기에 이 나무들이 이 전체 숲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은 정규성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요. 알겠어요? 정규성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는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이다라는 거야. 자, 다시 그래서 이 외도라고 하는 값이 절대값이 1보다 작은지 큰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어때요? 여기 보면 판단 1도 0.018 0.569, 0.455, 0.607 해가지고 다 1보다 작죠? 그죠? 외도를 봤더니 이 데이터 값들이 다 1보다 작네, 절대값이. 자, 그래서 얘는 정규성을 따르겠다. 그럼 얘만 봐도 전체를 예측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근데 외도에서 여기서 1이 넘어갔어. 그럼 걔는 망했네. 그러고 걔는 빼야 돼, 데이터에서. 아까워도 빼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얘네는 8개가 다 쓸 수 있겠어. 됐어요? 정규성을 따른다. 두 번째, 첨도. 자, 첨도는 어쩐다? 첨도는 값이 좀 커요. 절대값이 7보다 작으면 정상 분포를 따른다고 봐요. 첨도는 절대값이 7보다 작을 때. 대부분 다 지금 절대값 7보다 작기 때문에 외도나 첨도를 봤을 때 이 판단 1부터 판단 8까지 이 데이터들은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이 표본은 표본으로서 적절한 것 같다라는 정도예요. 여기까지 돼요? 네, 정규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정규성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외도하고 첨도를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정규분포예요. 자, 정규분포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동 모양을 나타내는 거. 우리가 품질 경영하면서 시그마 6S, 아니 뭐 6 시그마 얘기했었을 거야. 자, 6 시그마라고 하는 거는 가운데 이제 평균값을 두고 양쪽으로 6개의 시그마를 뺄 것 같은 만큼 분량률을 줄이는 거. 100만 분의 1의 분량률을 얘기를 하는 거였었죠. 네? 6 시그마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는 3 시그마까지만 나타낸 그림이에요. 자, 정규 분포는 어떤 게 있냐면 가운데다 뭘 두냐면 이 U라고 하는 건 평균이야. 가운데 평균을 두고 중심축을 평균을 두고 양쪽에 표준 편차를 둔 것을 이거를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의 확률 곡선 그림입니다. 평균을 가운데 축으로 해가지고 표본을 추출했다는 가정하에 출발합니다. 만약에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표본은 모집단을 대표할 수가 없다예요. 알겠죠? 네, 표본에 주셨어. 자, 표준 정규 분포하고 그냥 정규 분포의 차이점. 정규 분포는 가운데 중심축이 뭐가 온다겠냐면 평균값이 온다겠지. 예를 들어서 여기 평균이 중간고사를 봤더니 평균값이 60점이야. 그럼 60점이 여기 가운데 오는 거야. 양쪽으로 표준 편차들이 나열되는 것이 정규 분포야. 네, 표준 정규 분포는 어떻게 돼? 표준 정규 분포는 가운데 축을 0으로 만들어. 평균을 0으로 만드는 거야. 평균을 0으로 만들고 각각의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보정한다. 자, 표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그 가운데 값이 0이 되겠죠? 자,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표준화시킨 거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자, 이 표준화하는 것을 우리가 Z 검정이라고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확률 통계를 했을 때 뒤에 부록에 있을 때 막 찾으셨을 거예요. 버렌드. 실내도 할 때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0으로 하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데이터를 변화시키는 작업을 표준화하는 작업이다라고 하고 우리가 수능 성적도 모의고사 성적도 받아보면 이 수치가 나와져 있을 거야. 표준화 점수가 그런 때 쓰는 거예요. 자, 체크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그래프를 봐야 되는 것 중에 데이터를 읽어드려야 되는 게 마지막에 있어요. 뭘 확인해야 된다? 정규성을 확인해야 된다. 뭐로부터? 표본의 값으로부터. 앞에서 데이터들은 다 표본이야. 일부만 추출해낸 값이야. 표본이 100개일 수도 있고 표본이 3개일 수도 있고. 자, 이때 수치적인 방법으로는 외도와 첨도를 검정하는 거. 자, 외도의 값이 절대값이 1보다 작고 첨도의 절대값이 7보다 작으면 얘는 정규성을 따른다. 일단 합격, 1차 합격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것보다 벗어난다. 그럼 데이터를 다시 수정해야 돼. 100개는 다 못하겠고요. 튀는 값들은 뺄래요.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50개만 좀 줄여볼까?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프르 윌키나 뭐 이런 이름 되게 어려운 거. 두 가지 검정은 뒤에 표가 나올 거예요. 그것도 SPSS에서 해줘요. 선택만 해주면 돼. 자기가 여기까지 해주세요 라고 하면 클릭하면은 거기까지 나오는데 문제는 그 값이 갚는 값을 그 값을 해석을 할 줄 알아야지. 계산은 기계가 해주는데 컴퓨터가 해주는데 사람은 뭐 해야 되냐면 그랬을 때 이 데이터를 받았을 때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 해주려고 해요. 그 다음에 시각적인 방법에는 히스토그램을 그린다든지 정규 확률 그림이 QQ 플롯이라고 있어요. QQ 플롯은 이것도 다 옵션이 있으니까 하나씩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기초예요. 여기까지. 통계 용어들 이렇게만 쓸 거야. 여기까지. 모집단부터 전체 집단. 모집단에서 일부를 추출해 놓은 게 표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표본이야. 여론조사를 했다든지 실험값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표본이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를 검증할 거예요.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느냐를 보려고 하는 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정규성을 따르느냐 했어. 그지? 정규성을 따르느냐를 보려면
이론적으로는 그 개수가 30개 이상 해야 돼. 순수의 법칙으로. 그래서 주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여론조사는 좀 그렇다. 설문조사 있죠? 뭐 이렇게 뭐 소주 회사에서 뭐 소주 맛 테스트 하려고 할 때 내가 축제 때 붙여놓잖아요. 이렇게 설문조사 하는 거. 그럼 대상이 많아야 돼. 근데 너무 대상이 많잖아? 어린아이부터 나이대를 구분하지 않고 20대부터 50대까지 조사한다든지 이러면은 좀 난리가 나. 선호도가 틀리니까 될 수 있으면 어찌해야 돼? 10대는 10대끼리, 20대는 20대끼리, 30대는 30대끼리 그룹을 좀 나눠야 되겠죠? 다 조사하고도 나이라고 하는 변수가 들어가야겠지. 데이터를 분류시켜야 되니까. 선호도가 틀리잖아. 그죠? 네. 나이 들어서 이제 중년에 저의 나이가 좋아하는 뭐 색깔이 있을 거고, 젊은 10대가 좋아하는 뭐 원색 계열 색깔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20대들이 좋아하는 뭐 색깔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나이를 좀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게 설문조사에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자 어떤 설문지가 있어요. 어떤 설문지가 있는데 이건 이제 인터넷 찾다 보니까 가장 간단한 걸 찾아보니까 뭐 음악학원에 뭐 그거였나 봐. 음악학원에서 하는 건가 봐. 자 설문지의 첫 번째는 조사 대상을 써야죠. 무기명으로 할 경우에는 이거 이름도 필요 없어. 무기명의 경우에는. 근데 누가 내고 폈는지 안 내고 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거 조사할 때는 이름을 쓰라고 하지. 그치? 이름 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성별 남자냐 여자냐. 근데 설문조사에서 1번 2번을 안 나눠놓고 남자 여자로 쓰면은 나중에 그거 다 치는데도 난리가 나. 그치? 그럼 여기 뭐라고 해야 돼? 설문조사 할 때 남자는 1번에 체크, 여자는 2번이라고 쓰세요. 체크죠? 자, 이게 뭐냐면요. 앞에서 얘기한 남녀는 무슨 변수라고 했어요? 성별은 무슨 변수라고 했어? 다 들고 계신 거 아니죠? 나만 연락하는 거 아니지? 자, 이름 아니지. 성별은 면목이라 했어, 그치? 이게 면목은 이제 질적 변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통계를 하기 위해서는 수치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남자를 1번, 여자를 2번이라고 해가지고 조사를 할 거예요. 조사 데이터. 자, 나이는 여기서 나이는 숫자로 쓰겠죠? 자, 숫자로 쓰긴 쓰는데 정수로 표현을 하긴 하죠. 그렇죠? 네. 변수에 해당되는 명목 아니고 나이는 수치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악기도 클라리넷을 했니, 플룻을 했니, 뭐 트럼펫을 했니, 트럼본을 했니, 색소폰을 했니. 악기의 종류를 5가지를 선택해 줬대. 아마 이 음악 학원에서는 얘네 이런 것들을 하나 봐. 자, 이거의 악기들을 얘네도 다 이렇게 이름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이름으로 하면 난리가 나겠지?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번호를 붙여서 악기의 데이터를 조사할 때도 이렇게 번호로 대답하게끔 해줘야 돼. 설문조사할 때. 그러지? 여러분들이 이제 사장님이 설문지 한번 만들어 와봐 그랬어. 그랬더니 번호 없이 가면 난리가 난다. 응? 자, 그 다음에 악기를 배운 기간. 그렇다면 6개월 미만의 1번, 6개월에서 1년 2번, 이것도 마찬가지지. 6개월에서 1년, 뭐 1년에서 몇 년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로 쓰면 그것도 데이터 할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해야 돼도 6개월 미만은 1번, 6개월에서 1년은 2번, 1년에서 2년은 3번 이렇게 번호로 조사를 한단 말이야. 몇 가지 되세요? 설문조사지 만드는 방법이에요. 명목 자료를 뭘로 바꾼다? 명목 자료를 수치 자료로 바꾸셔야 돼요. 그죠? 질적 변수를 양적 변수로 바꿔줘야 된다고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름부터 해가지고 성별, 나이, 악기를 배운 기간까지 있는데 사실 이름은 변수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통계 처리할 때 이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조사 대상은 아마 이 4가지 값 가지고 데이터를 낼 겁니다. 자, 이거 다른 자료에서 어떤 데이터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나눠줬으니까 거기서 한번 파봐봐 이제. 자, 실습 데이터로 어떤 파일을 선택을 했어. 그 다음에 자
이 데이터를 피교육 년수, 뭐 현재 급여, 뭐 최초 급여, 근무 월수, 경력 이런 거를 여기다 다 넣었대. 다 넣고 자, 하나씩 클릭하고 옮기고 클릭하고 옮기고 하는 일들을 할 거예요. 좀 이따 해볼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메뉴에서 분석, 기술 통계량, 기술 통계를 선택하면은 다음에 화면이 나와요. 데이터를 딱 집어 넣어놓고 이렇게 하면 얘가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석할 때 옵션을 버튼을 누르게 되면 대화 상자가 나타나서 계속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술 통계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값, 범위, 평균의 표준 오차 하고 싶은 건 다 누르면 돼. 기계가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 보고 싶은 건 다 눌러도 되는데 나는 평균만 필요해. 그럼 평균만 하는 게 좀 시간이 빨라지겠지. 그지? 자, 요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분포도 있었죠? 첨도하고 외도를 보겠다. 자, 첨도하고 외도 왜 봐? 첨도하고 외도 왜 본다고? 이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를 보기 위해서 보죠. 그지? 정규성을 따르면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진행을 하는 거고 첨도와 외도 값이 너무 벗어난다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는 아니지만 버려야 된다고 다시 한번 또 띄웠다 와야지. 사장님이 보고는 딱 첨도하고 외도 딱 읽어봤는데 아니야. 그럼 너 한 번 더 갔다 와 이러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때 나온 데이터예요. 자, 데이터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통계를 분석할 일은 아마 없을 수도 있는데 자, 데이터는 봐야지. 자, 얘를 몇 가지 누르면요. 이 값이 나와요. 어떤 값들 나오나 보자. 전체 통계량이 N이라고 나와있고 범위가 어떻게 되고 최소값이 어쩌고 최대값이 어쩌고 평균, 표준편차, 외도, 첨도의 값이 나오는데 아까 앞에서 이 변수에 현재 급여, 최초 급여, 근무 월수, 그다음 입사 전 타 근무 월수 4개의 값을 변수로 넣었어. 그렇지? 이 4개의 값을 변수로 넣었으니까 여기에 하나, 둘, 셋, 4개가 나와요. 가까이 돼요? 자, 앞에서 변수가 이 4개였으니까 이 4개에 해당이 되는 기술 통계 값이 나왔어요. 자,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뭐라고요? 자, 여기는 이제 최초 급여를 하나를 설명하는데 여러분 딴 걸 한번 해봐도 돼. 자, 최초 급여를 한번 보자. 최초 급여 두 번째 있네요. 자, 최초 급여를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 얘는 총 몇 명? 최초 급여가 474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죠? 474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범위값이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됐고 최대값이 얼마? 최대값이 79,980. 뭐 이게 단위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요 값이고 이 둘이고 달러로 돼 있으니까 79,980달러이고 최소값은 9,000달러이다. 읽어서요? 자, 최초 급여가 이런데 현재 급여는 어떤가 보세요. 현재 급여의 최고값은 많이 올랐네. 그치? 15,000 최고값이고 최대값이 135,000이니까 거의 한 2배 좀 못되지만 그 정도 올랐대요. 현재 근무 월수의 최소값은 63개월, 최대값은 98개월의 값이 이렇게 됩니다. 자기 근로자들이죠. 10년 가까이 돼야지 이렇게 갔나봐. 입사전 타 근무 월수가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고요. 최대 최소값을 읽어드린다. 그다음 평균값. 최초 급여의 평균값은 얼마나? 이렇게 되고 표준 오차는 이와 같다. 자,
분포의 외도와 표준 오차가 각각 뭐 이걸로 써서 외도 봅시다. 자, 분포의 최초 급여의 외도는 2.853으로써 어때요? 절대값이 1보다 크네요. 그지? 한쪽으로 치우쳐 있겠어요. 그지? 평균 정규성을 따르지는 못할 것 같다고요. 마찬가지로 첨도의 경우도 얼마로 돼 있어? 12.390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얘도 7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는데 7보다 크지? 그지? 그럼 얘네 같은 경우에는 최초 급여라고 하는 거는 정규 분포를 따르진 않아. 정규성이 떨어져. 그래서 이 값은 치우쳐 있겠어. 한번 볼까? 자, 외도의 경우에는 2.853으로써 오른쪽 꼬리 부분이 길게 뻗었다. 즉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는 왼쪽으로 치우쳤댔지. 그러니까 오른쪽 꼬리가 두껍다는 얘기고, 네, 길게 뻗었다는 얘기고. 자, 첨도의 경우에서는 12.350으로 표준 정규 분포보다 중심의 밀도가 커. 뾰족하다는 얘기야. 뾰족하고 꼬리가 두껍다고. 해석돼요? 여기까지 돼요? 네, 정규 분포였을 경우에는 외도가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되고 첨도는 7보다는 작아야 된다겠어. 네, 그 값보다는 이 값들이 훨씬 크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친 값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치? 자, 그럼 다시 질문.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있다고 치자. 순서대로 현재 급여 1번, 최초 급여 2번, 현 근무월수 3번, 입사 전이 4번이라고 했을 때 다음 중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네, 3번이겠네. 그죠? 최초 급여를 히스토그램을 그려봤더니 어때요? 왼쪽으로 그 값이 치우쳐 있죠. 지금 이거는 히스토그램을 그렸을 때 그래프이고요. 왼쪽으로 치우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꼬리가 길더라. 외도의 값은, 자, 이 그래프를 보면은 외도의 값은 양수다 음수다? 네, 이 그래프에서는 외도의 값은 양수가 되더라. 외도의 값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외도와 첨도 어디다 쓰는지 아시겠죠? 네, 정규성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대표값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지금 이 최초 급여라고 하는 거는 아마 편차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야. 잘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받는 사람은 좀 편차가 좀 데이터를 잘못 추출했다는 얘기지. 그런 의미에서 자, 다음 봅시다. 정규성에 대해서 조금 시각을 맞춰서 지금 보셔야 되는데 자, 데이터의 탐색의 절차. 일단은 데이터를 왜 탐색하냐면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느냐, 네?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개발했다고 치자. 신약을 개발해서 임상 실험을 했어. 그럼 임상 실험을 했을 경우에 그 데이터들이 수치화되는 것들이 정말로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이게 플라시보 효과냐,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겠죠. 정규성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는 표본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수치적 방법이나 시각적 방법으로서 확인을 하겠다는 거야. 데이터 탐색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수치적 방법에서는 기술 통계량 값을 이용해서 평균이나 중앙값이나 분산이나 표준편차, 앞에서 얘기한 외도나 첨도, 하브니스까지 이런 것들 다 보고요. 그다음에 뭐 M 수정량인데 얘는 잘 쓰진 않아. 그다음에 백분위수가 이상점, 이상치, 너무 값이 튀는 값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고요. 그다음에 정규성 검증이라고 하는 거, 정규성 검증 이 두 개 이름 좀 복잡하게 나온 게 있었어. 이거는 뒤에서 다시 나올 거예요. 시각적인 방법에서는 우리가 상자 그림이라고, 박스 플러스는 상자 그림이라고 해요. 상자 그림. 그다음에 스템 앤 리프는 여러분 중학교 때 했을 거예요. 줄기 잎 그림. 그죠? 줄기 잎 그림. 초등학교 때 하나? 줄기 잎 나누는 게 초등학교 때 아마 하는 거 같아요. 그다음에 정규성 검증해가지고 정규성 플롯하는 게 나와요. 로고의 관점으로 해서
종속 변수하고 요인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요인 변수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일단 이렇게 해도 기술통계 나오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술통계 값을 할 거예요. 자 기술통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균이나 최대값, 최소값, 뭐 분산, 이런 것들 나오는 거 기술통계에 해당이 되는 거는 평균, 뭐 신뢰 구간 이런 것들 나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도표에서는 상자 도표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줄기와 잇그림도 있고 히스토그램도 있고. 자, 데이터 탐색에서 도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 그림들이 다 그려질 거야. 그 예제를 보여주려고 한 거니까. 자,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많이 헷갈리는 거. 자, 상자 도표라는 건 상자 그림을 뒤에서 할 거고요. 줄기와 잇그림이 있는데 아래쪽에 나와져 있는 게 이게 줄기와 잇그림이에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게 줄기 잇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게 히스토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상자 그림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상자 그림이에요. 박스 플롯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상자 그림이에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자 줄기와 잎부터 봅시다. 줄기와 잎의 그림에서는 자 줄기 스템에 해당이 되는 게 지금 앞에 9, 9, 10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 줄기와 잎 초등학교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 데이터에서는 최소값이 9,000이고 최대값이 3만일 때 앞에 거를 보니까 뭐가 그러냐면 최초 급여가 그런데요. 다시 볼까요? 최초 급여에서는 최소값이 9,000이었고요. 최대값이 뭐 79,000 이렇게 되니까 한 8만 잡고, 그지? 이 라인대가 그래서 스텝으로 할 그 줄기가 되는 경우는 1000단이다 이 얘기야. 최대값과 최소값을 보아하니까 줄기를 1000으로 잡아야겠다. 그래서 줄기와 잎 할 때 이 줄기 그림이 9, 9 되어 있는 거는 9,000이야. 9,000. 잎은 나머지 1000단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개수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들이 줄기와 잎그림이죠. 줄기와 잎그림에서는 이 분포도가 이렇게 되는 게 히스토그램에 이렇게 옆으로 눕혀놓은 것과 같은 그림 그려지죠. 따라가요? 자, 히스토그램은 왼쪽으로 치우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 아까 이렇게 해서 곡선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 외도의 그림이었어. 그치? 히스토그램에 외도를 선택하게 되면 여기서 겹쳐져서 그려져. 근데 히스토그램만 그리면 얘는 그림이 이렇게만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자꾸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정규 그림이 있는데 정규 그림에서 여기에 이름 좀 복잡한 거 있었죠? 콜모고로브 이 사람하고 사피로라고 하는 이 사람하고 검증을 했는데 두 개의 값이 아래에 나와져 있어요. 얘 해석하는 게 헷갈려요. 뒤에 나오는 거만 헷갈릴 거니까 봅시다. 최초 급여를 성별에 따라서 여자하고 남자하고 구분을 해서 봤대요. 여자하고 남자하고를 구분을 해서 봤더니 자, 보아야 될 건 뭐냐면요. 자, 유의 확률을 보시는 거예요. 유의 확률.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써놨잖아요. 자, 유의 확률만 보면 되니까. 자, 유의 확률을 보니까 0.000, 0.000. 그 다음에 0.000, 0.000이에요. 앞에 0은 생략되어 있는 거야.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대개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유의 확률이라고 하는 값이 있고요.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의 확률하고 유의 수준. 네. 유의 확률. 통계값에서는 유의 확률이 나올 거고 설정을 하기에는 유의 수준에 맞춰서 할 거예요. 자,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건 신뢰도 검증하는 것처럼 유의 수준은 주로 0.01, 0.05, 0.001 이렇게 얘기해요. 유의 수준.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0.01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규 분포 이렇게 했을 때 요만큼 0.01, 0.05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0.05, 0.05가 이거 더 어렵다. 자, 0.05는 95%의 신뢰 구간. 95%의 신뢰 구간.
0.01은 99%의 신뢰 구간. 0.001은 99.9%의 신뢰 구간. 그치? 이 숫자가 작을수록 좀 더 엄격한 거야. 우리가 95% 신뢰 구간이다라고 할 때 유의 수준은 얘를 따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유의 확률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소문자 P로 쓰거나 어떤 책에서는 대문자 P로 나타내거나 유의 확률은 P로 얘기할 건데 다시 대부분의 경우 보시면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으냐 크냐로 가지고 비교를 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유의 확률이 0.000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지? P 값이 0.000인데 이것은 이 값이 0.01보다 더 작아. 이 말은 뭐냐면 유의 수준보다 유의 수준 0.01보다 P 값이 더 작았어. 이 데이터에서 그치? 작음으로 정규성이 없다라고 해요. 자, 뒤에서 대립가설하고 대립가설, 귀무가설이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귀무가설, 대립가설이라는 얘기를 뒤에서 할 거예요. 자, 여기서는 뒤에서 나오는 값하고는 정반대로 좀 나오기 때문에 좀 헷갈려. 꼭 메모를 해둬야 돼. 나중에 또 설명해 줄 거니까 오늘은 자, 유의 확률이 즉 P 값이 여기서 0.01보다 작으므로 여기는 정규성이 없다. 뭐가? 이 데이터에서 최초 급여의 여자가 됐든지 간에 남자가 됐든지 간에 정규성이 없다. 그죠? 자, 앞에서도 히스토그램에서도 그랬어. 앞쪽으로 치우쳐 있잖아. 왼쪽으로 치우쳐 있죠? 외도의 값이 2를 넘어갔죠. 그지? 선도의 값이 12가 넘었었어. 그래서 얘는 정규 공포를 안 이루겠어 라고 했는데 정규성 검정을 했더니 역시나 이 값이 어쩐다. 정규성이 없다예요. 몇까지 드십니까? 그러니까 뒤에 가서 내가 대립가설하고 귀무가설을 얘기했을 텐데 그때 다시 돌아와서 이거 차이점 얘기를 해줄게요. 그거는 자, 일단은 기억해야 될 거 정규성 검정을 했을 때 이 값이 이렇게 나오면 근데 막 내가 데이터를 여기는 수정을 할 수 있잖아. 내가 통계 돌리는 게 아니니까 여기를 표를 그려서 내가 여기를 0.45 막 이렇게 써놨어. 그럼 어째? 여기는 이 값이 유의 확률이 0.452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 값은 유의 수준보다 어때요? 얘네들 유의 수준보다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어째?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크기 때문에 정규성이 있다고 해석한다고. 괜찮아요? 자, 지금 이 예제는 최초 급여의 대상이 됐을 때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줄기 그림도 이렇게 삐딱하게 그려져 있고 외도나 천도값도 이상했어. 네? 아니나 다를까 정규성 검사를 해보니까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 얘네들보다도 다 작아서 정규성이 없었어. 근데 어떤 다른 값, 아까 우리가 뭐였었죠? 만약에 제가 앞에 어떤 값이 있었냐? 현 근무할 수 있었지. 요거 세 번째 값. 이 현 근무어스를 만약에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그림을 그렸어. 네? 정규 분포를 했더니 이 값에서 여기에는 이 유의 확률이 0.452가 나왔다고 해봐. 그럼 어쩐다고? 야는 정규성이 있다라고 해석한다고. 돼요? 그거 돼요? 네. 헷갈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어려웠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